네, 그러면 이제 박진성 원장님, 음소거 해제 요청드렸어요. 네, 원장님 나오실 때 다들 손인사로 좋은 강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이렇게 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경청하고 계실 우리 메라테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제가 아직 루미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반적인 문제하고 제가 루미노베이션을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진짜 좋은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피부과,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소개할 때 피부과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듣는 사람도 조금 믿음이 갈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당신의 피부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선 피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피부의 모식도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위에가 우리 껍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그리고 위로, 자료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화면 공유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목은 그 당신의 피부를 위한 친절한 가이드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선 피부의 모식도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위쪽,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껍데기 쪽이죠. 제일 위쪽이 이제 표피층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요 아래가 이제 중간이 진피층, 그 아래가 피하 지방, 더 아래는 근육이 있고요. 제일 아래는 이제 뼈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라고 하면 요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 요 정도까지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우선 이제 표피는 우리가 뭐 각질층하고 이런 표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요 진피층을 보면 여기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이 있고, 여기 이제 모낭도 있고, 동맥과 정맥, 신경,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주로 콜라겐이나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이런 보습에 관계된 인자들이 다 여기에 이제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이 표피층에 주로 이제 분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인종 간의 그 색깔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과적으로 이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피부 병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조금 모식도로 그려본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점은 이 표피층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층 위쪽에 있는 점도 있고 점이 깊으면 이게 좀 더 아래쪽까지 깊이 있겠죠. 그래서 혹시 점 빼다가 흉지는 경우는 대개 이제 점이 깊을 때 이 진피층에 손상을 주면 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점을 뺄 때는 흉이 안 지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생기는 흉터, 흉터는 표피뿐만 아니라 이제 진피층에 손상이 갔을 때 뭐 우리 흔히 보는 여드름 흉터 있잖아요. 보면 이제 곰보처럼 이렇게 폭폭 파여 있는 이런 흉터들은 이제 진피의 손상을 받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피부 스케일링, 그다음에 아까 루미노베이션 자료를 보니까 필링 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링 제제들은 이런 각질층 위쪽과 표피층 상부를 약간 치료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피부 상층을 살짝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피부로의 흡수가 굉장히 촉진이 돼요. 그래서 좋은 걸 넣어주고 싶은데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넣는 것보다는 이 스케일링이나 필링을 가볍게 해주고 넣어주면 훨씬 좋은 게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트에서도 그런 키트 안에 이런 필링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피부의 흡수를 좀 더 좋게 해주자. 물론 루미노베이션에 보면은 리포좀이라는 그런 용법에 의해서 더 잘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필링을 가볍게 해주고 넣어주면
잘 들어가는데 또 더 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제 주근깨나 검버섯은 이 표피층이나 이렇게 이쪽 위쪽에 주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우리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은 이쪽 진피층에, 그다음에 모세혈관 같은 것도 이 진피층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 가시광선보다 짧은 쪽이 자외선이고 가시광선보다 긴 쪽이 적외선이죠. 그래서 그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빨간색 바깥쪽, 그러니까 적외, 빨간 거 바깥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고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은 크게 A, B, C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그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구상으로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외선 A와 B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외선 A, B, C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자외선 A는 주로 이제 파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도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근데 자외선 B는 주로 표피층과 진피 상층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 자외선 A는 색소하고 노화의 관계가 되고요. 자외선 B는 주로 이제 일광 화상, 우리가 이제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햇볕 오래 쬐고 보면 뻘겋게 익잖아요. 일광 화상에 주로 관계되는 게 자외선 B고, 이건 약간 위쪽, 이거는 더 깊숙이.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A의 양이 B보다 훨씬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 지수를 표시할 때 자외선 빨개지는 거를 예방하는 게 SPF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어느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들고 보면 SPF 뭐 30, 40, 45 이런 숫자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부분은 PA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PA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래서 자외선 A를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 그래서 대개 요즘 자외선 차단제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자외선 C는 거의 이렇게 지구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 환경 오염이 되면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존층이 부서지면 자외선 C가 지구상으로 좀 많이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피부암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DNA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부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피부암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호주하고 텍사스 쪽이 많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정지구인데 자외선 C가 비교적 많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C는 이런 그 우리 뭐 흔히 식당에 가면 퍼런불 켜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외선 C인데 그걸 이제 눈에 보이게 해놔야지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외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A, B, C가 A가 깊숙이, B가 중간, C는 위에만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깊이가 틀리고 이게 A가 중요한 이유가 피부 노화하고 직접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나 평생 자외선 차단제 한 번도 안 써봤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랑처럼.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늙지 않기 위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흔한 예로 우리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 나이 드시면 보면 얼굴이 되게 쭈글쭈글해져요. 그냥 잔주름이 아니라 깊은 골이 파이는 주름이 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주 원인이 이제 이 진피층이 조직 검사를 해보면 거의 뻘겋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오래 쬐면 이 진피층의 손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곱게 늙는 거하고 햇볕에 의해서 늙는 그걸 이제 광노화라 그러거든요. 이 광노화가 촉진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는 다른 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A는 노화, B는 일광화상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그러면 어떤 걸 쓰면 좋겠냐? 이제 많이들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무조건 숫자만 높으면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100 쓴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권할 때는 30 이상이 되면 그 이상부터 차단되는 효과는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30이 한 90% 차단되면 뭐 40이든 50이든 9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30 이상 정도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UVA하고 UVB를 모두 차단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아까 말한 그 뒤에 이제 PA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꼭 첨가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좋고요.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써야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르자마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따 설명드릴 그 보통 쓰는 우리가 유기 화합물에 의한 자외선 차단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들은 바르고 30분이 지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분 전에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높은 게 아니라 나는 자외선 별로 안 쬐는데 굳이 그렇게 막 높은 거 바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저처럼 뭐 출근해서 병원에 있고 잠깐 밥 먹으러 나가고 이러면 가볍게 뭐 25나 15나 이런 거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땀이나 물이 묻은 경우에는 덧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야외 활동할 때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그 뭐 자외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이렇게 읽어드리면 뭐 많은 때 피하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약간 물리적으로 체미나 이런 걸로 커버해 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도포를 항상 생활화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흐린 날 뭐 이렇게 같이 운동하다 보면 뭐 오늘 뭐 해도 없는데 자외선 차단제 안 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날 발라보고 안 발라보면 안 바른 데하고 바른 데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 최소 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70% 이상 자외선이 내려오니까 이런 날에도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상식 문제인데요. 이게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차 이름이 아니고요.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에서 유기자차,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에서 무기자차. 그래서 무기자차라고 있는 게 맞고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무기자차, 유기자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기자차는 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발림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들이 있어요. 바르면 좀 더 매트하고 이렇게 이렇게 피부 화장품 바르듯이 편하게 말라지는. 이게 장점은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방식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화학 반응하고 열로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얘는 단점은 피부에 자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드름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자극의 위험성이 좀 있고, 차단 효과가 조금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더 발라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차단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그 티타늄 옥사이드라는 성분, 티타늄 성분하고 그다음에 징크 옥사이드, 아연 성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 다 어떤 광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광물 가루 같은 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피부에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직접 난반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잘 발라지지가 않아요.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얘는 지속 효과가 좋고 UVA, B 다 차단하는 효과가 또 있고, 피부 자극이 적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섞인, 그러니까 유기자차, 무기자차 섞인 혼합자차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권해드릴 때는 뭐 섞인 걸 많이 쓰시겠지만 가볍게 일상생활 하실 때는 유기자차 쓰시고 야외 활동할 때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자차를 쓰면 단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약간 백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면 좀 허옇게, 뭐 가부키처럼 약간 허옇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반 생활할 때 바르면 조금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약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드름을
뭐 저도 한 20년 넘게 여드름을 봐왔지만 과연 여드름의 주 원인이 뭐냐? 사춘기 때는 주로 뭐 호르몬에 의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환자층을 쭉 관찰해 보면 뭐 20대는 물론이고 30대, 심지어 40대, 50대 여드름 나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젊음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스트레스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을 과연 왜 치료해야 되나?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냅둬도 다 날 텐데. 맞습니다. 냅둬도 나요. 낫는데 이제 최종 결과물이 어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보면 야 여드름 뭐 그냥 기다리면 다 나이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잔여드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큰 여드름들이 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피부에 홍반을 많이 남기게 되고 어떤 색소 침착도 남기게 되고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의 제일 실패작은 사실은 여드름 흉터예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곰보처럼 파인 거는 거의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레이저를 해도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도 흉터는 뭐 많이 좋아져야 60%, 70%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좀 깨끗한 얼굴을 추구하는 시대에 여드름 흉터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한 여드름이 있으면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를 먹지만 이 스트레스가 우리 엠브로토스 세포 벽에 있는 글라이코 프로테인을 많이 줄여주잖아요. 더드미들을 많이 줄여주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염증의 원인이 되고 그 염증이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요즘 여드름 환자 볼 때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여드름으로만 쳐다봤는데 그 환자의 건강까지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드름이 왜 날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묻다 보면 대부분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가 이제 뭐 오자마자 엠브로토스 드세요라고 권하진 않지만 쭉 얘기하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히스토리하고 환자의 병력과 몸 상태를 쭉 체크하다 보면 엠브로토스나 여러 이런 메나테크 제품이 적용증이 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드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흔한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뭐 아까 말한 왜 생기는 건가요? 스트레스가 제일 주원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도 오게 되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원인하고 이제 복합적이 되겠죠. 두 번째로 여드름을 뭐 짜지 말라고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럼 짜면 안 될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집에서 짤 만한 여드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관리사가 입사를 해도 보통 3개월 전에는 환자 여드름 못 잡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이게 적당한 압력을 잘 줘서 이게 위로 잘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도 해보면 이게 억지로 막 힘으로 누르다가 그 염증 물질이 밖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으로 터지게 되면 염증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진피층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여드름들이 막 큰 여드름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흉이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되게 손댄 여드름들은 색소 침착을 남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짜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후유증이 뭐가 있냐. 아까 말한 뭐 붉은 거, 색소 침착, 흉터, 최악의 경우 흉터로 난 뭐 여드름이 점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색소로 완전히 남아서 얼굴에 계속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드름이 이제 겨울보다 여름에 왜 더 심해지냐? 왜 그럴까요?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피지는 되게 땀이 많이 날 때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좀 얼굴이 번들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여름에 여드름 환자가 훨씬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색소로 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여드름이면 아예 화장품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드름성 피부 기름진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지더라도 수분 공급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환자인데도 얼굴이 계속 건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피부라도 수분 공급은 잘 해주는 게 좋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삼겹살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피지하고 우리 지방하고는 좀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걸 먹는다고 꼭 여드름이 많이 나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대개는 이제 뭐 뭘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인데 제가 대답하는 경우는 인스턴트 음식은 좀 피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에 초콜릿 먹으면 여드름 많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나진 않는데 제가 쭉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단 걸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단 걸 먹는 거지 꼭 단 걸 먹어서 여드름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기미,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주근깨, 이거는 이제 오따모반이 양측성 오따모반이라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색소 아까 그림 보여준 것 중에 있었는데 오따모반은 우리 애기들 엉덩이에 몽고반점 있잖아요. 몽고반점은 색깔이 퍼렇죠. 검맣지가 않고 그 이유는 색소가 표피에 하지 않고 진피에 위치하기 때문에 검은 게 밑으로 내려가면 퍼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 같은 경우 이제 눈썹 문신하신 경우에 초반에 까맸던 문신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이제 색소가 진피 안에 있으면서 색소가 그 조직 안에서 약간 산화가 되면 약간 푸르둥둥한 빛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오따모반, 양측성 오따모반의 경우는 이제 진피에 위치하는 그런 색소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보면은 다 거뭇거뭇하고 갈색이죠. 근데 이걸 기미로 알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냥 검버섯 같은 거 하나 생겨도 기미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제 피부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에요. 진단이 정확히 내려져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치료를 하면 이거는 안에 있는데 맨날 겉에 있는 것만 치료하면 백날에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한테 꼭 진찰 받고 진단을 정확히 받고 시술하시는 게 그게 이제 길게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피부과에서 흔히 하는 치료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미백 치료에는 그냥 뭐 연고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필링, 그러니까 필링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뭘 쓰느냐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루미노베이션에서 하는 것도 일종의 스케일링 종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용어만 이제 필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백제로 뭐 하이드로퀴논, 우리 이제 흔히 광고하는 도미나라는 약품 있죠. 도미나라는 그 연고가 하이드로퀴논 제제고요. 레티노이드라는 거는 우리 비타민 A 제제.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가서 빨개지거나 피부염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레티노이드를 잘만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노화 방지도 되고 아까 루미노베이션 자료에 보니까 같이 쓰면 좋은 제품 중에 레티노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화장품인데 자극이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된다. 평생 쓰셔도 좋은 화장품입니다, 사실 얘는.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 C 치료.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뭐 피부과 다니신 분 경험해 보시면 이게 뭐 봉을 하나 잡고 뭐 비타민 C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흡수시켜 주는 그런 비타민 C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많이 들으셨을 IPL입니다. 그래서 Intense Pulse Light라고 해서 이게 IPL이 이거 약자거든요. 사실 이게는 좋은 기계는 아니에요. 환자분들은 IPL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알고 계신 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IPL이라는 게 좋아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싸서 많이 쓰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얘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름하에 나온 사실 레이저가 아니라 이제 라이트인데, 여러, 뭐 요즘은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뭐 산부인과, 소아과,
뭐 안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치과에서 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거지 좋은 기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엔디라그렌 이런 거 이제 색소 빼는 레이저, 그다음에 기미 치료하는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킨 스케일링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피부과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부가 얇아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벗겨내면은 상식적으로 그렇죠? 벗겨내면 얇아지는 게 당연한데, 피부라는 조직은 좀 특이한 게, 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조직 검사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거든요. 요 바닥에 보면은 요 약간 빨그스름한 게 이게 표피고요. 여기 좀 연한 부분이 진피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에 보면 약간 거뭇거뭇한 것들이 이제 멜라닌 세포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피부는 이렇게 위쪽 각질층이 이게 약간 이렇게 너저분하게 보이는 게 각질층이거든요. 이 각질층을 어떤 기계나 필링제나 이런 걸로 이제 벗겨내게 되면 피부가 좀 매끈해져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게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계속 벗겨내면 뭐 상식적으로는 피가 나야 맞죠. 근데 이제 이 피부층이라는 게 몇 층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각질층으로 올라가서 재생이 돼서 탈락하는 데까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면 다 세포가 여기 탈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세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를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생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벗겨졌다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스킨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고 또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거든요. 오히려 피부층은 얘에 비해서 두꺼워져요. 피부라는 게 좀 웃긴 게 자극을 주면 줄수록 튼튼해집니다. 심한 자극을 주면 다치겠죠. 근데 이제 미세한 자극을 조금씩 주게 되면 오히려 피부층이 두꺼워져요. 이건 이제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혹시 이제 가려우신 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있을 텐데, 가려워서 한 자리를 계속 긁다 보면, 긁은 데는 나중에 보면 두꺼워져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아토피 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진짜 뭐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진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는 자극을 계속 주면 두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잘 주면 피부 표피층도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면서 이 너저분한 각질층이 정리되기 때문에 매끈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도 같이 떨어지니까 약간의 미백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세히 관찰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보면 인중 부위가 할머니들은 나중에 나이 들면 거기가 약간 쪼글쪼글해져요. 근데 거기가 쪼글쪼글해지신 할아버지들은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도를 해서 그래요. 면도를 하게 되면 평생 남자들은 면도를 하잖아요. 이 면도라는 자극이 계속 오게 되면 거기가 튼튼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할아버지들은 인중에 주름이 별로 없는데 할머니들은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자극을 준다고 꼭 나쁜 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자극을 큰 자극이 안 되게 꾸준히 잘 주면 각질층이나 이런 피부는 약간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시술 전후 사진, 그냥 피부과에서 좀 기미 치료 전후 사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사실 이제 피부과지만 메라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한 이유가 또 뭐냐면, 이 기미란 질환이 참 웃겨요. 이게 단순하게 여성분들은 그냥, 햇볕 보면 기미 생긴다? 밖에 안 나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땅 속에서 불 파놓고 살아도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미라는 질환이 이게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질환입니다. 이 사람의 스트레스와 호르몬 상태와 자외선 노출 정도 종합적으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색소라면 레이저 꽝 때려갖고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어떤 경우는 떨어뜨리면 더 검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주위에 그러신 분 가끔 있을 거예요. 레이저 치료받고 막 기미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상하게 자극을 주면 더 튀어오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미 환자분들 쭉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메나테크를 좀 권해드리고 환자 건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나 어디가 아픈지 뭐 장 건강이나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면 대부분 기미 있으신 분들은 어디 안 좋은 데가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미라는 질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메나테크와의 연관된 질환이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옷다모반이라는 건데요. 주위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1년에 한 몇 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피에 있는 색소예요. 새까맣지가 않고 자세히 보면 약간 푸른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건 진피에 있기 때문에 진피를 때리는 레이저가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은 꾸준히만 치료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시간은 대신에 되게 오래 걸려요.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얼굴로 사는 것보다 이 얼굴로 사는 게 훨씬 좋겠죠. 이게 이제 치료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끔 길 가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치료되는 질환이고요.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오따모반의 약간 변형인데 기미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부위에 이제 동글동글한 반점들 기미하고 약간 다른데 일반인들로 구별하기 힘들고요. 사실 피부과 의사 중에도 오진하는 사람이 꽤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쉬운 감별은 아닌데 이 자체가 이제 이것도 아까 옷다모발처럼 진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로 치료하면 되고요. 얘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닌 분도 있지만 요 코끝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마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미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런 오따모반이 양측성으로 생기는 그런 약간 특이한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여기 강의 많이 해주시는 어호영 원장님한테 3월 달인가 수액을 맞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피부과에 이 홍조라든지 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얼굴 뻘게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낮술 먹었냐는 얘기 너무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냥 항상 뻘거니까 뭐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생길 수 있는 주 원인이 뭐냐면 자외선 노출이 제일 흔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계속 햇볕을 받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 얼굴 보면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음주도 물론 관계가 되고요. 카페인 들은 음식 많이 먹는 것도 관련이 되고 네, 바람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도 혈관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 길게 살면서 노출이 돼서 이제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 이게 이제 백인들한테 되게 많아요. 외국에 가서 한번 주의 깊게 백인들 얼굴을 가까이 보실 기회는 없겠지만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서 걔네들은 그 햇볕이 많지 않아서 특히 뭐 저기 북유럽권의 사람들 보면은 해만 나면 거의 햇볕에 얼굴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놓고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혈관들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백인들 얼굴 자세히 보면 혈관 확장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호영 원장님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어호영 원장님한테 제가 갔을 때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원장님은 몸은 괜찮으신데 온몸에 물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이 말초 혈관들이 피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혈관을 늘려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피를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코 수술하면 코 잘 뻘개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코 이렇게 콧대 높이다가 코를 높여 놓으면 왜냐하면 이 밑에 실리콘 같은 게 들어있으면 코끝은 손끝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이 잘 안 가는 부위예요. 우리 그래서 코끝이 혈관이 잘 안 가는 부위인데 그 밑에 실리콘이 들어있으니까 피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코가 잘 빨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상담하다가 이런 모세혈관 확장증 환자들한테도 수분 얘기, 수행요법 얘기하고 메나테크 얘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뻘거신 분들도 약간은 수분 부족과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나 주름에 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보톡스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한 거는 보툴리눔 톡신이죠. 근데 이게 보톡스가 이제 사람들이 보톡스 하는 이유는 이게 첫 번째 나온 제품이에요. 우리가 너 무슨 라면 좋아하니? 그러면 신라면이요 하듯이 그냥 우리가 파퓰러하게 대중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그냥 보톡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는 뭐 국산도 있고 뭐 중국산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산 오리지널이 이름이 보톡스고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적응증으로 뭐 이제 각진 얼굴 조금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마, 미간, 눈꼬리 같은 표정주름.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부위가 표정주름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표정주름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보톡스 사각턱을 맞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유는 어, 그 백인들은 얼굴이 되게 길어요. 자세히 관찰 안 해 보시면 알겠는데, 영화배우, 유명한 여배우들 보면 굉장히 사각턱입니다. 그냥 얼굴만 보지 사각턱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냥 얼굴이 길기 때문에 사각턱이 대충 이렇게 좀 보완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동그란 얼굴에 사각지면 각지면 굉장히 네모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사각턱 보톡스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맞으면 한 볼륨의 30%가 줄기 때문에 약간 계란형이나 동그란 얼굴에서는 비교적 효과가 좋은 시술입니다. 이제 이마 보톡스 전후 사진 보여드리는 건데, 보톡스를 뭐 맞아보신 분도 있고, 뭐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가끔은 맞거든요. 근데 맞는 이유가, 어, 이게 사실은 그, 이게 이마가 얼굴에, 손을 대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쭈글쭈글하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맞는 꼭 주름이 안 지고자 맞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이런 주름들이 점점 깊어지면 골이 파이게 돼요. 그러니까 표정을 짓다 보면 골이 점점 파이게 되면 나중에 보톡스로 시술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필러까지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 꼭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술을 한다면 이 초기에 맞으면 보톡스만 맞아도 될 게 나중에 맞으면 보톡스와 필러를 같이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가끔 생각나면 저도 한 번씩 맞긴 하는데 뭐 또 안 맞을 때는 안 맞고 또 그래요. 저는 이제 맞는 이유가 뭐 그냥 그렇게 맞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려고 맞는 것도 있어요. 뭐 부위를 좀 따로 해서 맞는 경우도 있고 국산도 맞아보고 차이가 뭔지 제가 느껴봐야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끔 맞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각턱인데 이제 이런 각진 게 훨씬 좀 갸름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시술 전인데 아까 말한 그 보톡스 주름은 일주일이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이제 근육이 줄어야 되는 것들은 보통 한 어, 3주 내지 8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각턱 시술 전후 사진이고요. 그래서 주름을 치료하는데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관계되는 주름은 보톡스가 좋고요. 표정 아닌 주름 중에 뭐 팔자라든지 눈밑 주름, 뭐 잔주름, 목주름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 주름에 직접 필러를 맞는다든지 눈밑 주름에도 뭐 필러나 뭐 다른 그런 뭐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걸 받는다든지 목주름 같은 경우도 뭐 울세랄 받는다든지 뭐 더블러 받는다든지 조금은 달라요. 시술하는 그런 방법이 다른데 보톡스도 뭐 어떤 그런 필러처럼 넣으면 볼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상식 차원에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하고 필러를 비교해 보면 보톡스는 주름을 유발하는 원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러니까 안 움직이게 해서 주름이 안 지게 하는 게 보톡스고요. 필러는 어느 부위를 이제 골진 부위에다 뭘 넣어서 말 그대로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채워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원리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이마, 미간, 눈가 이런 표정 주름에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러는 좀 깊게 파이는 팔자주름이라든지 콧대가 낮은 걸 살짝 올려준다든지 뭐 애교살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톡스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필러는 이제 이 제제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조금 약간 묽은 필러는 좀 빨리 없어지고, 약간 묽지 않은, 약간 된 필러는 좀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나쁘게 하는 습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안 찡그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햇볕에 우리 유명한 골퍼들 보면 미간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햇볕 보면서 자꾸 찡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외선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제 선글라스도 쓰고, 이게 눈에 오래 노출되면 자외선이 백내장도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눈 보호하는 의미에서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인상 자주 안 쓰는 거 뭐 좋겠죠.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방학하기 전에 와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하고 방학 내내 싸울 생각하니까 미리 맞고 가신다는 그런 농담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상 자주 안 쓰는 게 물론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눈 안 좋은데 자꾸 눈이 이렇게 눈 작게 뜨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주름을 만드니까 좀 안 좋고, 뭐 턱을 벤다든지, 그다음에 뭐 치아 안 좋아서 한쪽으로 씹는 건 모르겠는데 좀 일부러 한쪽으로 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비대칭이 됩니다. 길게 보면. 한쪽 근육만 발달하기 때문에 골고루 씹어주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눈 뜰 때 일부러 이렇게 치켜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 경우는 이마주름이 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얘기인데, 나이 들면 이런 현상이 조금 생깁니다. 눈이 처지기 때문에 좀 크게 뜨고 싶은 마음에 이제 눈 근육만 이용하지 않고 이마 근육까지 동원해서 뜨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좀 심화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뭐 잘 자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남자들은 되게 너무 이 클렌징에 무심해요. 세수 안 하고 자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안 하더라도 클렌징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렌징하고 보습. 뭐 적어도 좀 덜 늙고 싶으면 깨끗이 씻고 보습은 해줘라. 뭐 딴 거 화장품 안 써도 좋은데 보습과 클렌징은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하는 남자들도 클렌징은 꼭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뭐 딥클렌징을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딥클렌징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고, 클렌징만 꼼꼼하게 해주고, 딥클렌징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좀 주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타입에 대한 뭐 클렌징 선택법은 뭐 이건 뭐 여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클렌징 타입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남한테 모르시면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지성 피부는 딥클렌징을 좀 해줘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환자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질이 있으면 스크럽하는 거예요. 각질 제거. 그래서 각질이 있으면 보습을 하셔야 됩니다. 각질이 있다고 그걸 억지로 스크럽을 해서 떼어내면 그 다음 단계는 피부염으로 가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질이 있으면 보습을 하자. 이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존하고 그 T존에, 우리가 기름기 많은 걸 T존이라고 그러고 이쪽 좀 적은 쪽을 유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턱은 유존 쪽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드름도 잘 나고 피지도 좀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 클렌징 할 때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여자분들 여기 많이 납니다. 여드름 특히. 그래서 호르몬 영향 받을 때 여기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클렌징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 잠 잘 자라, 뭐 보습제 잘 써라, 뭐 자세 좋게 해라, 잘 먹어라, 음주변 피해라. 그런 건 이제 뭐 잘하시면 좋은 것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 오셔서 좀 황당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그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팁인데, 병원 가셔서 항상 의사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모든 질환은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 이 진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급성인 경우는 급성에 따른 원인을 또 생각하고, 만성인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오래됐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서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2, 3일 됐어요. 뭐 몇 달 됐어요. 몇 년 된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뭐가 좋아졌으면 좋겠냐고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환자분들한테. 막연하게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들으면 되게 황당한데, 뭐 당연히 좋아졌으면 좋은데, 이게, 시술이라는 걸 제가 오래 해드려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딴 사람이 봤을 때 좋아지는 거에 만족하니까, 아, 너 피부 좋아졌다. 이런 얘기 듣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거울 보고 만져서 좋은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차이냐면, 모공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의미는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땐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거울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모공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병원 오면 모공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권해주고 있는 거 하나는 깨끗한 겁니다. 지저분하고, 뭐 나고, 얼굴 막 보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그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깨끗한 피부를 저희는 항상 권해드리고 있는데, 병원 가셔도 내가 어떤 부위가 뭐가 어떻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 주시면 막연한 치료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피부, 뭐 물광, 투명, 탱탱, 도자기, 뭐 흉터 각각의 이제 치료법 이제 각각의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본인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보습이고 네, 병원에 오시면 미백이나 색소, 탄력, 모공, 흉터 이런 거 치료하시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공유 중지하고, 네. 그리고